이번 시간에는 전산회계 2급 이론을 배워볼게요. 회계의 기본 개념, 회계의 목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다른 말로 회계 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이에요. 여기서 회계 정보 이용자를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내부 이용자는 경영자, 종업원, 외부 이용자는 내부 이용자 뺀 나머지가 해당되겠죠. 투자자, 채권자, 주주, 은행, 정부 등이 해당돼요. 자,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뭐를 통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자, 재무제표 필기하세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이렇게 5가지 장부를 재무제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회계 기록, 회계 단위 이렇게 돼 있어요. 기업이 경제적으로 변화된 사실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수적 범위, 포인트죠. 장수적 범위.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본점, 지점 이렇게 되겠죠. 자, 회계 기간, 비슷한 말로 회계 연도, 보고 기간 이런 게 있어요. 자,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6개월 또는 1년으로 정하는 기간적 범위예요. 기간. 우리나라는 대부분 회계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원칙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1년만 안 나오면 돼요. 6개월씩 끊어도 되고 1년씩 해도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1년으로 하고 있죠. 자, 이거와 관련돼서 자, 현재 회기간을 단기, 저번 회기간을 전기, 다음 회기간을 차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올해 1월 1일을 기초라는 표현을 해요. 기초. 그 다음에 12월 31일을 기말. 회계의 순환과정.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거래와 사건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회계 처리 과정을 회계의 순환과정이라 한다. 자, 회계 순환과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거래가 발생하면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사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게 거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뭘 해야 돼요? 분계를 하죠. 어디에다가? 분계장에다가. 그 다음에 총계정원장에 전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전기를 안 배웠으니까 한번 전기를 먼저 배워보고 이어서 나갈게요. 자, 전기라는 것은 분계한 것을 해당 계정, 어디에?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총계정원장이라는 거는 모든 계정 과목이 다 있다고 해서 총계정원장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 예제를 보고 한번 전기를 해볼게요. 3월 7일 상품 5,000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전기를 할 때는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차변에 상품 5,000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상품 계정 차변에 같은 변에 쓰는 거예요. 일단 금액부터 씁니다. 금액 5,000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걸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현금. 쓰고 날짜. 날짜는 3월 7일이죠. 3월 7일 이렇게. 그러면 차변이 전기가 끝난 거예요. 자, 대변도 해볼게요. 대변에 현금이 있으니까 무슨 계정으로 가야 돼요? 현금 계정. 자, 여기 현금 계정 보이시죠? 현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현금 계정 대변에 일단 뭐부터 쓴다? 금액부터 5,000원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뭐라고 써있어요? 상품 이렇게 상품 쓰시고 날짜. 날짜는 3월 7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가 끝난 거예요. 자, 두 번째 것도 해볼게요. 자, 4월 9일 비품 7,000원을 사고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나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차변부터. 차변에 비품 7,000원. 그러니까 어느 계정으로 가야 돼요? 비품 계정. 비품이 차변에 있으니까 비품 계정 차변에 금액부터 쓴다. 7,000원. 이렇게 쓰시고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뭘 써야 돼요? 보통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쓰고 날짜. 날짜는 4월 9일. 이러면 차변 전기가 끝난 거예요. 이제 대변.
자, 대변은 보통예금 있으니까 보통예금 계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보통예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보통예금 계정 대변에 금액을 먼저 쓰고 7,000원. 계정 과목은 반대편 거. 뭐라고 써요? 비품. 자, 비품 쓰시고 날짜는 4월 9일. 이렇게 하면 전기가 끝난 거다. 자, 그리고 이게 알파벳 T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T자 계정이라는 표현을 해요. T자 계정. 이게 다 T자 계정이죠. 자, 그러면 T자 계정에 전기된 것을 한번 분계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T자 계정에 있는 내용을 분계로 만드는 요령은, 자, 한번 요걸 갖고 해볼게요. 이거를 통해서. 자, 지금, 그죠? 3월 7일 차변의 현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날짜를부터 쓰는 거예요. 3월 7일. 이렇게. 아까는 날짜를 제일 마지막에 썼으니까. 자, 그리고 차변에 있던 현금을 대변으로 보내줘요. 그러니까, 대변이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현금 5,000원. 자, 대변을 썼어요. 그럼 차변이 비어있죠. 비어있는 거는, 자, 이거, 머리를 쓰는 거예요. 물론 정식 명칭은 머리가 아니에요. 편의상. 자, 이렇게 할게요. 상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상품. 이렇게. 5,000원. 이렇게 하면 3월 7일 분계가 똑같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요번에는 요걸 한번 분계로 만들어 볼게요. 자, 대변에 지금 4월 9일 대변에 비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날짜를 먼저 쓰겠죠. 4월 9일을 쓰시고, 자, 대변에 있는 거를 어디로? 차변으로 보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차변에 비품 7,000원 이렇게 써주고, 자, 대변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그죠? 비어있는 걸 뭘 쓴다? 이거. 자, 그럼 뭐예요? 보통예금 7,000원. 그러면 T자 계정을 분계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4월 9일 분계가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회계 순환 과정을 다시 볼게요.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분계장에다가 분계를 하죠. 이 분계된 내용을 총계정원장에 옮겨 적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전기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시산표를 작성하는데 시산표라는 거는 총계정원장에 전기가 잘 됐는지 검증하는 장부예요. 검증 중요하죠. 자, 그런데 수정전 시산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전산회계 2급 보면 결산을 배웠어요. 결산 분계를 뭐라 그래요? 결산 수정 분계. 그래서 아직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되기 전 시산표라 수정전 시산표. 그 다음에 결산 때 결산 분계를 하죠. 결산 수정 분계를 해요. 그러면 결산 수정 분계가 반영된 거니까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마감하는데 일단 비용 수익부터 마감을 해요. 비용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해요. 마감할 때 손익으로. 그러면 손익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집합 손익 계정에 다 모이겠죠. 비용 수익이. 그 다음에 집합 손익을 마감하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데 차기 2월로 마감해요. 왜냐면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2월 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용 수익은 손익으로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 2월로 마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겠죠. 재무제표라는 거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이렇게 됐죠? 자, 전기는 아까 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회계상 거래.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거래를 회계상 거래를 한다. 그래서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부채 자본 비용 수익의 증가 또는 감소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뭐 계약하다, 약속하다, 주문하다, 채용하다, 담보 제공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런 게 객관식에서 자주 나오죠. 자, 거래의 이중성.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과 동시에 대변에 기입하는 것. 분계를 보면, 그쵸?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발생하죠. 한쪽 변만 나올 수가 없어. 차대변이 동시에 발생한다. 자, 4번. 대차 평균의 원리. 아무리 많은 요소의 금액이 기입되더라도 차변 합계,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하며 자가검증 기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전기분 손익계산서나 전기분 재무상태표 이렇게 장부를 전선회 2급 때 많이 봤어요. 그쵸? 아무리 내용이 많아도 차변 합계 금액과 그죠? 대변 합계 금액이 어떻게? 똑같죠? 그게 뭐다? 대차 평균의 원리. 됐어요. 5. 거래의 종류. 자, 거래의 종류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교환거래부터.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 변동은 나타나지만 수익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산부채 자본은 나오지만 수익비용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한라에서 상품 50만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을 했대요.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15만원. 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대변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 이렇게 15만원. 자, 차변 상품은 뭐예요? 자산이고 외상 매입금 부채야. 그렇죠? 자산 부채가 나온 거고 수익 비용이 발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교환거래. 자, 손익거래 볼게요. 수익 비용을 발생시키는 거래를 말한다. 그러니까 수익 비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죠? 손익거래예요. 수익 비용이 한 개라도 있으면 손익거래다. 영업부직원의 회식비 56만원을 보통예금에서 2차에 지급하다.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어요. 56만원. 우리 회사 직원들 회식한 거니까 뭐예요? 복리후생비 56만원. 자, 복리후생비는 비용, 보통예금 자산 이렇게 비용이 하나 나왔죠? 그러니까 손익거래 이렇게 되겠죠. 손익거래. 자, 혼합거래.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한쪽 변에 그렇죠? 한쪽 변에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 그래서 한쪽 변에 차변이든 대변이든 그렇죠? 변은 차변 또는 대변을 말하는 거예요. 한쪽 변에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비용 또는 수익 중에서 하나가 와야 돼요. 자, 한번 예제 문제. 대전에 대여했던 단기대여금 60만원과 이자 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일단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와요? 65만원. 자, 60만원 뭐 받은 거냐면 일단 60만원은 단기 대여금 60. 그 다음에 5만원은 이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 되겠죠. 이자 수익 이렇게. 자, 단기 대여금은 자산, 그쵸? 이자 수익은 수익.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중에서 하나가 왔어요. 그 다음에 비용 또는 수익에서 하나가 오고 이렇게 한쪽 변에 교환거래와 손익거래가 그쵸? 같이 오는 걸 뭐라 그런다? 혼합거래. 됐죠? 6번 3전표 세 가지 전표가 있다는 거죠.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이렇게 세 가지 전표로 분류할 수 있다. 자, 입금전표는 현금이 들어오다요. 자, 분개를 했을 때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 자, 예제 문제를 볼게요. 경주에 상품 25만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왔다.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이죠. 25만원. 자, 차변에 현금 25만원. 자, 이렇게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라 그래요.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 2번 출금전표. 현금이 나가다. 그래서 분개를 했을 때 현금이 대별로 나가면 출금전표예요. 자, 볼게요. 영업부 자동차에 자동차세 2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현금이 나갔죠. 대변에 현금 23만원. 자,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23만원. 이렇게. 자, 그러니까 현금이 나갔으니까 뭐다? 이런 거를 출금전표. 자, 3번 대체전표. 대체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가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분개. 볼게요. 영업용 컴퓨터 65만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6개월 할부로 했대요. 자, 컴퓨터를 사왔으니까 비품을 사온 거죠? 차변에 비품 65만원. 자, 할부 안 준 돈이니까 미지급금 65만원.
그래서 현금이 없어요. 그런 걸 뭐다? 대체전표. 다시 설명하면 현금이 들어오면 입금전표, 현금이 나간 거는 출금전표, 현금이 없는 거는 대체전표. 자, 이 재무회계 개념체계 기본 과정. 자, 기본 과정에는 3개가 있죠. 기업 실체 과정, 계속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자, 기업 실체 과정.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회계 단위의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 실체는 회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는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회사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계속 기업의 과정. 기업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는 계속적으로 쭉 이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기간별 보고의 과정. 기업의 존속기간을 일정 기간의 인위적 단위로 분할하여 각 기간에 대해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 그래서 기간별 보고가 회계 기간이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 회계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2번 보면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 자, 회계 정보의 주요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서로 상충관계다. 상충관계가 뭐냐면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얘기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반대 개념이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신뢰성이 높아지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목적 적합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3개를 외우셔야 돼요. 목적 적합성. 자, 회계도 예측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걸 예측가치라고 해요. 피드백가치는 이 예측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적시성 뭐다?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신뢰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 여기 볼게요. 다수의 서로 다른 특정자들이 동일한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를 동일한 측정 방법으로 측정할 경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보의 특성. 이게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중립성이 있어요. 그렇죠? 회계 정보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목적 적합성, 신뢰성 3개씩을 꼭 외우셔야 돼요. 3개씩. 됐죠? 자, 그 다음 3번 재무제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이에요.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자, 재무제표 종류 다시 한번 써볼까요? 뭐가 있어요? 일단 재무상태표. 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 그쵸? 재산상태죠.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자, 일정 기간이에요. 얘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 자, 그 다음에 얘는 현금흐름표죠. 자, 현금흐름표 일정 기간. 현금 유입과 유출에 대한 현금 흐름을, 그쵸?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보고서. 그 다음에 얘는 자본변동표죠. 자본변동표. 자, 일정 기간에 자본의 크기, 그쵸? 법인은 뭐예요? 주식과 관련된 거예요, 주식. 자, 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보고서.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주석. 자, 재무제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나타내는 거. 한글 보면 각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개념이죠. 보충 설명.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충 설명을 하는 곳이다. 자, 그 다음.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경영자한테 있다. 경영자 종업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통합 계정이죠. 예를 들어 뭐 매출채권 하면 뭐예요? 외상매출금 받으럼. 이렇게 매출채권이 통합 계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외상매출금 받으럼이 성격이 둘 다 비슷해서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어떻게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졌어요. 아까도 나왔지만 뜻은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 또는 재산상태를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 정태적이 뭐다? 일정 시점이에요. 자,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왜냐면 차변, 대변, 합계가 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자본이 뭐 600원이야. 600이고 부채가 500이야. 그러면 자본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쵸? 부채랑 자본을 더하면, 그쵸?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1100이 되겠죠. 1100. 그래야 합계가 1100.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똑같겠죠. 이렇게. 자, 재무상태표를 지금 두 개를 그렸는데 일단 여기 보면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은 어떻게 배웠어요? 기초예요. 그래서 얘는 기초 재무상태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얘는 기초자산, 여기가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는 12월 31일이니까 여긴 기말 재무상태표예요. 만약에 얘도 자, 기말 자본이 900원이야. 900원. 그 다음에 기말 부채가 600이라 가정할게. 그냥 600. 그러면 자산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부채 플러스 자본하면 자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더하니까 1500이 나오겠죠. 1500 이렇게 됐죠? 재무상태표 등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만약에 부채를 모르면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 부채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자본을 모르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자, 그리고 자, 재무상태표에서는 당기순이익을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죠. 그죠? 근데 기말자본과 기초자본이 있으면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기말자본이 얼마예요? 이게 12월 30일이니까 여기가 기말자본이에요. 기말자본이 900이죠. 900. 빼기. 기초자본은 600이잖아요. 그죠? 600. 600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온다? 300이 나오겠죠. 300. 이렇게. 그래서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을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볼게요. 구분 표시 원칙. 자산, 부채, 자본을 종류별, 성격별로 분류하여 일정한 체계하에 구분 표시한다. 그래서 구분 표시의 원칙. 자, 1년 기준 있죠.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유동, 비유동.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1년을 기준으로, 부채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이렇게 1년 기준이 있다. 자, 유동성 배월법. 자산은 유동성이 큰 항목, 다른 말로 유동성이 빠른 항목. 부채는 상환기간이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는 당자, 재고, 투유, 무기, 그쵸?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정과 표에서 다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총액주의.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게 순액이에요. 회계에서는 순액을 쓰지 않아요. 순액은 안 된다. 어떻게? 총액으로 표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미결선 항목 등 표시 금지. 자, 우리 임시계정 배웠어요. 그죠? 임시계정. 가지일금, 가수금, 현금과 부족은 원인이 밝혀지면 반대쪽으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결산일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무조건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결산일, 재무제표에 표시 금지, 표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다음 손익계산서 한번 볼게요.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손익계산서는 비용 수익 이렇게 되겠죠. 자, 뜻은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동태적이 뭐다? 일정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등식 보면 총 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은 총 수익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이걸 외우면 돼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이런 거예요.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 자, 예를 들어 수익이 1200원이고 1200이고 비용이 900이라 가정할게요. 900 이렇게. 자, 그러면 총수익에서 총수익 1200에서 1200 빼기 총비용 900 해주면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와요? 당기순이익이 300이 나오죠. 300 이렇게. 그럼 여기가 당기순이익이 3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장부에 포함해요. 그래야 차변도 1200, 대변도 1200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이거 배운 적 있죠. 그죠? 기말자본에서 아까 기말자본 얼마 나왔어요? 뭐 900 그쵸? 빼기 기초자본. 기초자본은 얼마 나왔어요?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600 이렇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00 이렇게. 그래서 총수익에서 총비용 뺀 당기순이익이랑 기말자본에서 기초자본 뺀 당기순이익이 어땠다? 똑같다. 이게 복식부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을 볼게요. 자, 구분 계산의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뭐 2급 할 때도 다 배웠잖아요. 그죠?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 여기서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 이렇게 계산을 구분한다. 그래서 구분 계산의 원칙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발생주의죠.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익 비용은 발생주의예요. 아까 위에서 이걸 그래서 비용 수익은 뭐다?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발생주의를 쓴다. 자, 현금의 유출입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거죠. 회계는 현금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제 발생을 했냐? 그게 중요하다. 자,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주의를 쓴다 이런 거예요. 수익은 실현 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언제 수익으로 인식할 것인가? 이런 걸 따지는 게 실현 시기예요. 그래서 실현주의 이렇게. 수익은 뭐다? 실현주의. 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비용은 관련 수익이 인식된 기간에 인식한다. 이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자, 총액 표시.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기재한다죠. 서로 상계하는 건 뭐예요? 순액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수익과 비용을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뭘로? 총액으로 표시한다. 총액 표시. 중요하죠. 자,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배웠는데 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졌죠. 차변이 자산인데 이걸 자산의 증가라고 표현해요. 대변은 부채, 부채의 증가.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의 증가. 그래서 자기 자리가 증가해요. 만약에 분개를 했을 때 자산이 대변으로 가면 자산의 감소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 다음 부채는 대변 항목인데 만약에 분개를 했을 때 부채가 차변으로 오면 부채의 감소. 자본도 마찬가지로 대변 항목인데 만약에 자본이 차변으로 오면 자본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자, 비용 수익은 발생이라는 표현을 해요.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 자, 그리고 자기 자리 위치가 잔액 위치도 똑같다. 자산은 잔액이 차변에 남아요. 그 다음에 부채 자본은 잔액이 대변에 남고 비용은 잔액이 차변에 남고 수익은 잔액이 대변에 남는다. 자, 한번 분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청주 상사에서 상품 16만원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을 사왔어요. 차변에 상품 16만원 이렇게. 자,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외상 매입금 16만원 이렇게. 자, 상품이 뭐예요? 자산이야. 자산. 그럼 자산이 차변에 있으니까 자산의 증가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외상 매입금은 부채예요. 그죠? 부채가 지금 대변에 있어요. 같은 쪽에 있죠? 그러니까 부채 증가 이런 표현을 하겠죠.
자, 2번을 한번 해볼게요. 천안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13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어요. 자, 일단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13만원. 자, 이거 뭐 갚은 거예요? 외상매입금 지급한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되겠죠. 13만원.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예요. 그쵸? 부채는 원래 대변 항목인데 차변에 왔으니까 부채의 감소 이렇게 되겠죠. 반대쪽으로 가면 감소다. 이렇게. 부채의 감소. 자,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자산은 원래 차변에 있잖아요. 그죠? 차변에 있는데 반대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이런 표현을 하겠죠. 자산 계정의 회계 처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와요. 객관식에서. 자, 현금에는 통화가 있고 통화 대응 증권이 있어요. 통화는 우리가 쓰는 지폐, 동전, 주화 이런 걸 말하죠. 그 다음에 통화 대응 증권에는 각종 수표가 되겠죠. 뭐 타임 발행 수표, 자기압수표 이런 것도 있고 송금한,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 그 다음에 만기가 도래한 거, 그쵸? 공채, 사채, 만기 이자표, 그 다음에 배당금 준다고 통지표가 오죠. 그죠?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런 게 다 뭐다? 통화 대응 증권, 그러니까 현금이에요. 자, 그런데 예외 항목이 있어요. 이 두 개는 구분을 해야 돼요. 선일자 수표는 수표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어음 성격이 있어요. 선일자는 날짜가 먼저 온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이 5월 10일인데 그쵸? 수표에 발행일자가, 수표는 특징이 뭐가 있어요? 발행일 있잖아요. 그죠? 7월 5일이야. 아직 7월이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은 5월인데 발행일이 7월이면 이 수표를 갖고 있어도 지금 쓸 수가 없어요. 7월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음의 성격이 있다. 자, 일람출구범은 어음자가 들어가지만 얘는 수표예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으로 봐도 돼요. 이 어음도 특이하죠. 일람출구범, 어음은 뭐가 있어요? 만기 날짜가 있어. 그럼 만기의 날짜가 돼야 돈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일람출구범은 이 어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언제나 원하는 날짜에 이 어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표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은행 예금 중 요구불 예금, 그러니까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그래서 고객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 그 다음 3번 보면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게 중요하죠. 3개월 이내 도래하는 채권, 담보 설정 등 사용 제한이 있을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됐죠? 자, 현금 가보족, 임시계정. 우리 뭐 분계 기초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임시계정 중에서 현금 가보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현금 부족 시 이렇게 써 있는데 현금 확인 결과 장부 잔액은 8만원, 실제가 5만원이래요. 항상 기준은 실제를 보는 거예요. 실제를 기준으로 본다. 자, 실제가 지금 더 적죠? 장부는 8만원, 실제는 5만원이니까 3만원이 더 적어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적겠어요? 나갔으니까 적을까요? 나갔으니까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변에 현금 얼마가 적어요? 3만원이 적다. 이렇게. 이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가보족.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부족한 상태야. 3만원이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됐죠? 자, 밑에 거. 부족 현금 원인이 판명됐을 경우, 이렇게. 원인을 확인한 결과, 임차료 25,000원 지급분이 누락됐대요. 자, 원인이 판명되면 이 임시계정을, 그쵸?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대변으로 없애주면 되겠죠. 대변에 현금과 부족을 없애줘요. 근데 3만원 중에 지금 25,000원만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25,000원. 이렇게 쓰고, 원인이 뭐래요? 임차료 지급한 거를 누락했대요. 그래서 차변에 임차료 25,000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산 시까지 원인이 불명인 경우는, 자, 이게 다 세 개가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3만원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현금과 부족 썼죠. 그 중에 25,000원은 원인이 밝혀졌어. 25,000원 썼는데, 자, 결산 시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임시계정은, 그쵸?
반대쪽으로 꼭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을 나머지 5,000원도 없애준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가부족 없애주고 5,000원 이렇게. 자, 현금 가부족을 없애줄 때는 차변이 그렇죠?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잡손실. 만약에 대변이 비어 있으면 잡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5,000원. 자, 됐죠? 자, 그 다음 결산 시 현재 현금이 부족한 경우. 자, 여기는 선이 진하게 균 이유는 위에 거랑 별도예요. 이건 단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여기는 그냥 단독 분계예요. 위에 거랑 관계없이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은 결산일 현재 현금 실제 잔액이 2만원 부족한 경우예요. 자, 그러면 현금이 부족하면 현금이 나갔으니까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2만원 이렇게 써주고, 평상시 같으면 뭘 써요? 아직 답은 아니에요. 평상시다 그러면 이렇게 현금과 부족 이렇게 썼겠죠. 이렇게. 그런데 현금과 부족은 임시계정이니까 결산 때 반대로 없어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썼다가 자, 대변에 차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어떻게 대변으로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금과 부족 2만원 없애주고, 그쵸? 자, 차변은 뭐예요? 잡손실 2만원 이렇게. 그러면 쓸데없이 분계만 하나 더 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산 당일날 결산일 현금이 그쵸 부족하거나 많으면 현금과 부족을 쓰지 않고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쓰지 않고 지울게요. 자, 지금 차변이 부족하죠. 그죠? 차변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뭘로 쓴다? 잡손실로 쓴다. 이렇게. 어차피 없애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현금 과잉일 때, 더 많을 때예요. 현금 과잉 시 현금 확인 결과 장부 잔액은 14만원, 실제가 16만원이라. 그러면 항상 뭐가 기준이다? 실제가 기준이다. 요번에는 실제가 2만원 더 많아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을 써요. 2만원 이렇게 해주고, 자, 이럴 때 쓰는 게 현금 가부족.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할 때 쓰는 계정 과목 부족 이렇게. 지금은 과한 상태예요. 그쵸? 현금이 더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과잉 현금 원인이 판명된 경우에 원인을 확인한 결과 이자 만원 수치분이 누락됐대요. 자, 그러면 2만원 중에 만원이 밝혀진 거야. 그러면 대변에 있던 현금과 부족을 차변을 없애줘야 되겠죠? 차변에 현금과 부족 이렇게 만원 없애주고, 원인이 뭐래요? 이자 옛날에 받은 거.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만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결산 시까지 원인이 불명인 경우 처음에 현금과 부족 얼마 썼어요? 2만원 이렇게 있었어. 2만원 중에 만원은 밝혀졌고 나머지 만원이 원인 불명이야. 그러면 임시계정이니까 결산 때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돼. 그러니까 나머지 만원도 현금과 부족, 나머지 만원도 차변으로 없애준다. 이렇게. 자, 그러면 차변이 비어있으면 잡손실, 대변이면 잡이익이겠죠. 잡이익 만원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결산 현재 현금이 과잉인 경우, 이거는 단독이에요. 위에 거랑 이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결산일 현재 실제 잔액이 15,000원 더 많다.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많겠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000원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평상시 같으면 현금 가부족을 쓸 건데 결산 당일이니까 현금 가부족 써도 또 반대쪽으로 없애줘야 되니까 바로 뭘로 처리해요? 잡이익으로. 이렇게 잡이익 15,000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3번 유가증권에 대해서 볼게요. 전산회계 2급에서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만 배워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자,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 이렇게 돼 있죠.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을 의미하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게 핵심이죠. 문제를 볼게요.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삼화주식 100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시 발생한 수수료 만원과 함께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대요. 자, 단기 매매 차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 그쵸? 자, 단기 매매 증권 사올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쓴다.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은 100주를 4,000원에 사왔으니까 40만원이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만원. 이렇게.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쵸? 41만원이 나가겠죠? 41만원. 됐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 수수료 따로 쓴다. 자, 이제 처분할 때는 어떻게 다른지.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삼택 주식 10주를 주당 3,000원에 처분하고 처분 시 발생한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대요. 취득원가 주당 2,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나가겠죠. 자, 보세요. 10주를 그쵸? 얼마에 사왔어요? 2,000원에. 그러면 10주 곱하기 2,000원 그러면 2만원이죠. 2만원. 자, 그런데 얼마에 처분했냐면 이 10주를 3,000원을 처분했어요. 돈이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자, 원래는 10주 곱하기 3,000원 하면 3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5,000원 차감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3만원에서 5,000원 빼니까 25,000원이 들어오죠. 자, 차액이 차변에 생기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실, 차액이 대변에 생기면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에요. 대변이니까 단기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생겨요. 얼마 생겨요? 5,000원. 그래서 처분이익이 얼마다? 5,000원.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분명 사올 때는 수수료가 있으면 수수료 비용을 쓰지만 처분할 때, 팔았을 때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됐죠? 자, 바드럼 붕괴가 자주 나와요. 자, 볼게요. 어음의 배서양도. 자,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드럼을 4번 바드럼. 자, 바드럼에 대해서 한번 분개를 해볼게요. 자, 어음의 배서양도. 어음상의 권리를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자, 배서양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부산에서 상품 100만원을 매입하고 서울에서 받았던 어음을 배서양도하다. 자, 배서양도가 뭐냐면 지금 부산에 상품을 사왔죠. 근데 우리에서 어음을 주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받았던 이 바드럼을 그대로 부산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개가 어떻게 되냐면 자, 상품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상품 100만원. 만약에 우리에서 어음을 줬으면 지급어음이죠. 근데 서울에서 받았던 어음을 그대로 부산한테 줬어요. 그래서 받았던 어음을 그대로 주는 걸 배서양도라 그래요. 그래서 바드럼이 나와요. 바드럼 이렇게 대변에 바드럼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어음의 추심위임. 자, 이거는 만기가 됐을 때는 이 어음을 금융기관에 그쵸? 은행에 추심이라고 추심료 이게 수수료죠. 수수료를 지급하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해줘요. 자, 볼게요. 신라에서 받았던 어음 2천만원이 만기가 되어
하나은행에서 추심료 10,000원을 차감하고 보통예금으로 받다. 자, 어음이 만기가 되면 가까운 은행에 가면 돼요. 그러면 돈을 은행에서 대신 봐줘주는 거예요. 그렇죠? 은행에서 추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심료를 내는 거다. 자, 받을어음이 나갔죠. 대변에 받을 어음 2,000만원짜리. 이렇게. 원래는 2,0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심료를 떼고, 그쵸? 추심료는 뭐다? 수수료 비용이에요. 수수료 비용 얼마? 10,000원 떼고 나머지 건 얼마예요? 1,999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어디로 들어왔다? 보통예금 통장으로. 자, 그래서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이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3번 보면 어음의 할인, 매각거래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음의 할인은 어음을 은행에 파는 거예요. 자, 볼게요.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소지하고 있는 어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에 은행에 처분하는 거. 이게 어음 할인이다. 자, 청주에서 받은 어음 3,000만원을 만기 전에 신한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0만원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을 받다. 자, 받을어음을 은행에 팔았으니까 받을어음이 나가겠죠? 받을어음 3,000만원 이렇게. 자, 할인료 10만원. 이 할인료 계정 과목이 중요하죠. 할인료 계정 과목. 이 받을어음이 매출채권이야.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이 매출채권이죠. 이 매출채권을 어떻게 했어요? 은행에 처분했죠. 그래서 매출채권을 은행에 처분하고 어떻게?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어음 할인료는 뭐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나머지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았어요. 나머지 금액은 2,990만원이겠죠. 이렇게. 됐죠? 자, 5. 대손회계. 채무자의 부도, 파산, 사망 등으로 어느 일정 정도 회수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대손이라 한다. 이때 대손 처리 시 대손 충당금과 먼저 상계하고 부족액은 매출채권은 대손상각비, 기타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자, 볼까요? 위에 거를 정리하자면 이 채권이 있어요. 그죠? 채권, 받을 돈. 채권에는 매출채권이 있고 기타채권이 있어요.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받을어. 기타채권은 미수금, 대여금, 선급금 이렇게. 그래서 대손 처리할 때 일단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고, 그죠? 부족한 거는 매출채권이면 그냥 대손상각비, 기타채권이면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뭐 설정하는 거야 결산 때 배울 거고 일단은 요 정도만 알면 되겠죠. 한번 분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거래처 정진기업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2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단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60만원 있대요. 자, 거래처가 파산이 돼서 외상매출금 못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없애줘야 되겠죠. 얼마예요? 20만원. 자, 일단 대손 처리라는 거는 뭐랑 상계한다?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60만원 있으니까 충분한 거죠. 그쵸? 60만원 중에서 20만원만 메꿔주면 이렇게 끝이죠. 그래서 대손 처리는 뭐다? 대손 충당금으로 메꿔주는 거다. 됐죠? 자, 2번 문제. 거래처 유성기업의 파산으로 받을어음 5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얘도 대손 처리할 거야. 자, 받을어음의 대손 충당금 금이 오타. 자, 받을어음의 대손 충당금 잔액은 30만원 있대요. 자, 일단은 받을어음 없애주고 대변에 받을어음 얼마짜리냐? 50만원. 자, 대손 처리니까 뭘로 없애줘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어요? 30만원. 자, 30만원 메꿔주고 부족하지. 얼마가 부족해요? 20만원이 부족해요. 부족한 건 뭘로 처리한다?
대손상각비. 매출채권이니까 그냥 대손상각비. 이렇게. 됐죠? 자, 3번. 거래처 강서상사 파산으로 단기대여금 30만원을 받을 수 없어 대손 처리하다. 단, 단기대여금에 대손 충당금은 없대요. 일단은 단기대여금 없애주고 대변에 단기대여금 30만원 이렇게. 자, 대손 충당금 없으니까 대손상각비인데 기타채권이죠. 기타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 상각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금액은 30만원. 됐죠? 자,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삼진전자의 외상매출금 3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회수했대요. 작년에 대손 처리한 걸 받은 거야. 일단 돈이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보통예금 통장에 30만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 대손 처리했던 거. 그래서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 와요. 대손 처리한 걸 받았다 그러면 뭐가 온다? 대손 충당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 부산에서 받은 어음 400만원이 만기일에 지급 거절당해 부도 처리하다. 관련 비용 15만원 현금 지급. 아까 위에서 배웠지만 대손 처리랑 부도 처리는 다르다.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이번엔 뭐다? 부도 처리. 이렇게. 자, 받으러 나가고 이렇게 400. 차변에 뭐예요? 부도음과 수표. 부도 처리는 하고 해주고 금액은 41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관련 비용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어. 그래서 현금이 나가죠. 대변에 현금 15만원 이렇게. 그래서 대손 처리하라 그러면 대손 충당금을 메꿔주는 거고, 이거는 부도 처리하라 그러면 부도음과 수표를 쓰는 거고, 이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재고자산 볼게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분실, 도난, 마모 등으로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손실, 그거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한다. 그래서 분실, 잊어먹거나 누가 훔쳐가거나, 그쵸? 뭐 깨져서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손실이야. 그래서 수량이 부족해서 생기는 손실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자, 감모 손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정상 감모랑 비정상 감모. 그래서 정상 감모는 매출원가에 포함, 비정상 감모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요. 한번 예제 문제를 볼게요. 상품 장부 수량이 100개, 실제 수량이 90개. 상품의 원가가 1000원. 이 중 정상 감모는 3개일 때 비정상 감모 손실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이렇게. 자, 장부에는 100개가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는 90개 뿐이 없어요. 그럼 10개가 뭐예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 상품 부족 수량이 총 몇 개다? 10개다. 이게 이제 감모 손실이죠. 자, 감모 손실은 정상 감모, 비정상 감모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정상이 지금 몇 개래요? 3개래. 비정상은 몇 개랑 알 수 있어요? 7개라는 걸 알 수 있죠. 10개 중에 3개가 정상 감모니까 7개가 비정상 감모다. 그래서 7개 곱하기 원가 얼마짜리? 1000원짜리 하면 7000원만큼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죠. 그러면 감모 손실은 분개를 해요. 비정상 감모는. 그래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얼마냐면 7000원 해주고 대변에 상품 자, 상품에 적요 8. 사실 뭐 적요 8이라는 거는 입력할 때 배울 건데, 그렇죠? 실기할 때 배울 건데, 자, 분개를 했을 때 상품, 제품, 원재료가 대변에 오면
적용팔 타계정 대체.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나간 거예요. 원래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 팔면 제품 매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팔지 않고 나간 거죠. 그쵸? 상품이 부족해서, 그쵸? 이렇게. 그래서 팔지 않고 나갔을 때, 그러니까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적용팔을 해준다. 이건 입력할 때 필요한 거예요. 프로그램 쓸 때. 자,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죠?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며 매출원가에 가산해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그런 계정 과목. 자, 상품 수량 100개, 상품의 원가가 1,000원, 시가가 800원일 때 평가 손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량이 100개 있는데 원가는 1,000원인데 지금 시가가 800원이에요. 그래서 시가가 원가보다 낮아졌죠. 그럼 하나당 얼마가 손실이에요? 200원. 그래서 100개 곱하기 200원 하면 얼마예요? 2,000원. 2,000원이 뭐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3번. 재고자산 수량 결정 방법이에요. 수량을 셀 때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이 있다. 그래서 계속기록법은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거고,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로 창고에 있는 수량을 세는 거예요. 자,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재고자산 원가, 다른 말로 단가죠. 원가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어요. 4번은 되게 중요해요. 일단은 단가를 결정한다는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1월 5일 날 상품을 사왔어요. 10개를 사왔는데 단가가 100원짜리야. 그 다음에 1월 28일 날 또 상품을 사왔는데 15개를 사왔어요. 얘는 110원짜리. 그 다음에 2월 14일 날 상품을 사왔어요. 12개를 사왔는데 얘는 단가가 120원. 근데 사오는 단가가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데 3월 10일 날 상품을 팔았어요. 10개를 팔았어. 이윤을 붙여서 3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매출이 되겠죠. 매출은 4,000원이에요. 그러면 자, 팔았으면 그쵸? 원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10개가 원가가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얻은 걸 파는 걸로 볼 거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선입선출법을 쓰면 여기서 나가겠죠. 그렇죠? 100원짜리로 보는 거고, 후입선출법을 쓰면 여기서 나가니까 120원짜리 원가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평균법은 평균을 내는 거고. 자, 이렇게 팔았을 때 원가를 어떤 걸로 처리할 거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원가, 단가를 결정하는 게 개별법. 일단 개별법 같은 경우는 1:1 대응이에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긴 한데 모든 업종에서 쓰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골동품 회사나 귀금속 회사 이런 데서 주로 쓰는 게 개별법.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거. 그쵸?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그래서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판다. 이런 뜻이에요. 이동평균법은 상품이 들어올 때마다 평균치를 내는 거예요. 총평균법은 뭐예요? 평균을 한 번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 선입선출법 같은 경우는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렇죠?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수익과 비용 대응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걸로 예를 들어볼게요. 자, 3월 10일 날 10개를 팔았어요. 선입선출법이면 여기서 먼저 나가는 거죠. 그쵸? 지금 3월 달에 파는데 원가는 지금 1월 거를 대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않죠. 현재 매출에 옛날 원가가 적용되니까. 됐어요? 자, 후입선출법. 물량 흐름과 원가 흐름이 불일치한다는 거예요. 불일치 왜? 거꾸로 파는 거니까. 그죠?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팔기 때문에. 그 대신 수익과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자, 여기 보시면 3월 10일 날 매출 10개를 팔았어. 그럼 후입선출법으로 하면 제일 최근 게 나가니까 여기서 나가는 거죠. 그죠? 제일 최근 게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매출에 그죠? 가장 최근 원가가 적용되는 거니까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나 기말이 큰 순서, 이게 큰 순서예요. 선입선출, 평균, 후입선출. 그러니까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고 후입이 제일 작은 거예요. 이익이나 기말이. 매출원가는 반대예요. 누가 제일 커요? 후입선출법이 매출원가는 제일 크고 그 다음 평균, 선입선출 이렇게 되게. 만약에 물가가 하락시 이렇게 나오면 부동어가 다 바뀌겠죠. 그렇죠? 물가 상승시를 외우고 있으면 되겠죠. 이익이나 기말이 큰 순서, 매출원가 반대. 자, 그 다음에 예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선입선출법, 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말재고를 구하시오 이렇게 됐어. 그래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각각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말재고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선입선출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1월 3일 기초가 10개 있었고 이건 100원짜리. 3월 10일 날 30개를 사왔어요. 이건 120원짜리. 4월 25일 날 팔았죠. 그쵸? 20개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다? 200원에. 그러면 얼마가 돼요? 224 4,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매출은 4,000원이에요. 20개를 200원에 팔았으니까 4,000원. 그러면 팔을 때 뭘 구해야 되냐면 팔았을 때는 매출 원가를 구해야 돼요. 팔을 때 매출 원가를 구해야 된다. 왜냐면 20개를 팔았으니까 이건 매출이야. 4,000원. 그죠? 이거에 대한 원가를 구해야 되겠죠. 그게 뭐다? 매출 원가. 그러면 자 20개를 팔았으니까 20개의 원가를 구하는 거예요. 20개의 원가. 보세요. 선입선출법이니까 이 20개가 어디께 먼저 나가야 돼요? 일단은 여기서 10개가 나가야 돼요. 여기서 10개가 붙어 나가고, 그렇죠? 여기서 10개 나가고, 얘는 얼마짜리? 100원짜리.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몇 개가 나가야 돼요? 여기서 또 10개가 나가겠죠. 그렇죠? 10개. 그래서 또 10개가 3월 10일에서 나갔어요. 얘는 얼마짜리? 120원짜리.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1,000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1,200원이겠죠. 그러면 매출원가가 2,200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나와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 자, 볼까요? 일단은 매출은 4,000원. 그쵸? 매출원가는 1,000원, 1,200원. 그래서 얼마예요? 매출원가가 2,200원이에요. 2,200원. 이렇게. 그러면 4,000원에서 매출 4,000원에서 매출원가 2,200원 빼니까 얼마가 나와요? 1,800원. 이렇게.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800원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는 뭐냐면 기말재고도 구할 거야.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기말재고. 기말재고는 팔고 남은 거. 팔고 남은 거가 기말재고가 되겠죠. 자, 기말재고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아까 20개를 팔았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10개가 나가고 여기서 10개가 나왔으니까 자, 여기는 20개가 아직 남아있죠. 30개 중에 10개 나가서 20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께 20개가 남아있어요. 20개. 얘는 얼마짜리냐면 120원짜리. 그래서 얘는 얼마예요? 2,400원. 그 다음에 자 6월 17일 날 또 10개를 사왔잖아요. 그죠? 그럼 그대로 남아있겠죠. 10개. 얘는 130원짜리예요.
그러면 곱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1,300원. 그러니까 기말재고는 두 개 더하면 3,700원이 나오겠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기말재고는 얼마다? 3,700원이다. 이렇게. 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매출할 때 뭘 구한다? 매출원가를 구해야 된다. 일단 매출은 20개를 팔았어요. 200원짜리. 그래서 2, 2, 4, 4,000원인 거고. 자, 매출에 대한 원가. 그래서 매출원가죠. 매출원가를 구할 건데, 자, 20개를 팔았으니까 20개 원가를 구할 건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위에부터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10개가 나가요. 그쵸? 10개. 얘는 얼마짜리? 100원짜리. 해서 1,000원. 1,000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또 10개가 나가죠. 여기서 10개가 나가고, 남는 게 20개 또 남은 거죠. 그래서, 자, 얘는 얼마짜리? 120원짜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1,200원. 그래서 매출원가는 2,200원이에요. 매출이 4,000원. 매출원가가 2,200.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800원이 나겠죠. 1,800원이 매출 총이익. 이렇게. 자, 기말재고는 팔고 남은 거. 20개를 팔았는데 여기서 10개가 나가고 여기서 10개가 남아서 나갔으니까 그죠? 남은 게 여기가 20개. 20개는 120원짜리. 그쵸? 20개 곱하기 120원 하면 2,400원. 그 다음에 6월 17일 날 또 10개를 사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130원짜리. 그래서 1,300원. 이렇게. 그래서 3,700원이 기말재고다. 됐죠? 자, 총평균법 해볼게요. 총평균법은 평균을 한 번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요. 그래서 수량이 이거 10개 이거 10개 그 다음에 또 사온 거 이거 30개 그 다음 매출 빼고 또 사온 거 10개 그럼 총 몇 개예요? 총 50개죠. 그래서 50개 총 수량이 50개. 자, 일단은 또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1,000원이죠. 1,000원. 그 다음에 얘는 3,600원. 그쵸? 3,600원. 그 다음에 얘는 1,300원. 이렇게. 자, 그럼 금액은 다 더하면 얼마예요? 1,000원, 3,600, 1,300. 그러면 5,900원이에요. 5,900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 5,900. 이렇게. 그러면 수량으로 나누면, 수량 50개니까 50개로 나누면 뭐가 나와요? 단가가 나오겠죠. 그럼 단가가 얼마 나와요? 단가가 118원이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설명하자면 수량은 수량끼리 더하고 그러면 매출 빼고 10개, 30개, 10개 그래서 총 50개. 금액은 금액끼리 더해요. 얘는 1,000원. 그쵸? 3,600, 1,300원. 다 더하면 5,900. 그래서 5,900을 50개로 나누면 총 평균이 나온 거죠. 총 평균이 118원이다. 그러면 자, 매출원가 기말재고를 구해 볼게요. 자, 보세요.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익 나오는데 일단 매출은 20개 곱하기 200원에 팔았으니까 4,000원이에요. 4,000원. 이렇게. 자, 매출원가는 일단 몇 개 팔았어요? 20개를 팔았으니까 20개에 대한 원가를 계산할 거예요. 20개. 그쵸? 자, 총평균법은 평균을 한 번만 구하면 돼요. 일단은 얼마예요? 118원. 단가가 118원. 이렇게.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개 곱하기 118원 하면 2,360원이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 매출 총액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자, 매출 4,000원에서 매출원가 2,360원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 1,640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제곱을 구해볼게요. 기말제곱. 자, 보세요. 총 50개 중에서 20개를 팔았으니까 남은 개수가 30개가 남았죠. 남은 게 얼마다? 30개. 여기에다가, 그쵸? 총평균법으로 구한 단가가 얼마예요? 118원. 그래서 118원을 곱하면 그러면 3,540원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총평균법은 평균을 한 번만 구하면 된다. 일단은 구하는 방법이 수량은 수량끼리 더해요. 수량을 이렇게 그쵸 매출 빼고 다 더하면 돼. 10개, 30개, 그 다음에 10개 또 사왔어. 그러면 총 50개가 돼요. 그 다음에 금액은 금액끼리 더하죠. 금액 1,000원, 3,600원, 1,300원. 그래서 5,900원. 그래서 5,900원을 50개로 나누면 새로운 단가가 나오죠. 118원이 나왔어요. 이 118원을 팔은 수량에 곱하면 매출원가가 나오는 거고, 남아있는 수량에 곱하면 기말재고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5. 기말재고 자산의 귀속 여부.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선적지 인도 기준. 자, 선적지 인도 기준이라는 게 있고 도착지 인도 기준 이런 게 있어요. 선적은 배에다 물건을 실는 게 선적이에요. 볼게요. 선적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 그래서 배에 실는 순간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배에 실는 순간 판매자는 판매된 게 되고, 그죠? 매입자는 매입을 한 거예요. 자, 도착지 인도 기준은 도착을 해야, 그쵸?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착 시점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조건, 이렇게 되겠죠. 자, 위탁품, 다른 말로 족속품, 위탁 매출이라고 그래요. 위탁 매출. 그러면 용어가 이제 위탁자를 알아야 돼요. 위탁자는 뭐다? 판매를 부탁하는 사람이 위탁자, 대신 팔아주는 사람이 수탁자예요. 그래서 판매를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위탁자라고 가정하면 수탁자한테 이것 좀 대신 팔아주세요 하고 물건을 건네주겠죠. 그럼 언제 판매된 걸로 본다? 수탁자가 고객에게 판매한 시점에 위탁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수탁자가 대신 팔아줬을 때 위탁자의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죠. 자, 시송품, 다른 말로 시용품. 인터넷 판매를 생각하면 돼. 인터넷 판매. 자, 소비자가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또는 반품기간 종료일.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 택배를 보내서 매출을 했어요. 소비자가 지금 쓰고 있는 걸 알아. 그렇지만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소비자가 구매 확정을 누르거나,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해야 돼요. 소비자가 매입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됐을 때 매출자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5번 보면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이런 게 있어.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반품률이 높은 재고자산,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반품률을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경우랑 반품률을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자, 반품률을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는 재고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을 제외한다. 그러니까 판매 시점에 매출로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면 구매자가 인수를 수락하거나 반품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매입의사 표시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또는 반품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죠. 이렇게. 자, 6번 보면 이게 가장 기본이죠. 현금 판매, 할부 판매, 외상 판매는 뭐다? 인도 기준이라고 그래. 인도 기준. 물건을 건넸을 때. 재화가 물건이에요.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에 판매한 것으로 보아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뭐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유형자산 한번 볼게요.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취득 부대비용.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운송비, 설치비,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시운전비, 취득세, 등록세, 유형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세제 공과금, 이런 게 다 뭐예요? 다 원가 포함. 그래서 다른 말로 취득 부대비용. 이렇게 되겠죠. 사원 자산에 포함해준다. 우리 다 원가 포함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이 있어요.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나눌 수가 있겠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거 뭐 분개할 때 다 배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한다? 자산으로 처리한다. 자산 처리 이렇게. 자, 볼게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며 어떻게? 자산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본적 지출이냐면 엘리베이터 설치, 에스컬레이터 설치, 증축, 냉난방 장치 설치, 피난시설 설치, 개조 이렇게. 사실 여기 요만큼이 다 건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게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엔진 교체 이렇게. 자동차는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했을 때 자본적 지출.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주요 부품을 교체했을 때 자본적 지출이에요. 주요 부품 교체 이렇게. 자본적 지출. 자, 그러면 예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5천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했어요. 일단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죠. 5천만 원. 자, 엘리베이터 설치는 여기도 있지만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니까 뭘로? 건물로, 자산으로. 건물 이렇게 되겠죠. 5천만 원. 이렇게. 됐죠? 자, 2번 예제. 기계장치의 주유부품 교체. 주유부품 교체 여기 있죠. 주유부품 교체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 교체 비용 3천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얼마다? 3천만 원. 이렇게 해주고. 자, 자본적 지출이니까 뭘로? 자산으로. 그러니까 기계장치 이렇게 되겠죠. 기계장치 이렇게 3천. 됐죠? 자,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야. 비용으로 처리. 밑에도 있지만. 자, 수익적 지출은 원상회복, 그죠? 현상유지 같은 말이에요. 원상회복 또는 현상유지, 능률유지에 대한 지출이며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는 원래 없던 걸 새로 하는 거죠. 아까 이거 안 읽었나?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이며 자산으로 이렇게. 그래서 대부분 없는 걸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거나 내용 연수가 증가하겠죠. 근데 수익적 지출은 원상 회복이에요. 현상 유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유리창이 깨져서 교체를 했어. 그러면 깨졌으니까 새로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죠? 없는 걸 새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죠? 능률 유지는 능력치를 유지한다.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부품이 낡으면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기계 부품을 교체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부품 이렇게. 어떻게? 비용 처리한다. 자, 그래서 뭐 도색, 페인트 칠, 유리창 교체, 자동차 타이어, 그리고 배터리, 엔진 오일이에요. 이런 소모성 부품을 가는 거는 수익적 지출.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런 거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영업부 자동차의 엔진 오일을 교체하고 5만원을 보통 예금에 지급했어요. 엔진 오일이에요. 엔진을 가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 자, 보통 예금 통장에서 5만원이 나가겠죠. 자, 수익적 지출이니까 뭐예요?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예요. 유지비. 이렇게. 5만원. 추가 설명을 하자면 자동차는 차량 유지비를 쓰고 건물, 기계장치, 비품 이런 거는 뭘 써요? 수선비를 쓰죠. 수선비. 자, 2번도 풀어볼게요. 건물의 외벽 도색 비용 16만원을 당좌예금 통장에 지급했어요. 돈이 어디서 나갔어요? 당좌예금 통장에서 16만원. 이렇게. 그쵸? 그냥 페인트 칠, 그죠? 벽에 페인트 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선비 16만원.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 경우, 그러니까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수익으로 했다, 이런 뜻이죠. 자, 자산으로 했으면 자산이 늘어났겠죠. 근데 자산으로 안 했으니까 자산이 감소됐어요. 자, 자산으로 해야 되는데 비용으로 했으니까 비용이 늘어났죠. 그래서 비용이 증가해요. 자산 옆에 뭘 쓰냐면 자본을 써요. 그래서 자산과 자본은 같이 다니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이 줄어들면 자본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비용요표를 뭘 쓰냐면 이익, 뭐 단기순이익 이렇게 써도 되겠죠. 비용과 수익은 반대죠. 이익은. 왜냐면 총수익에서 총비용 빼면 단기순이익이 나오는데, 그쵸? 비용이 늘어나면 단기순이익이 줄어들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자,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경우, 수익적 지출은 비용이에요.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그러면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비용이 감소됐을 거고, 그쵸?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자산으로 했으니까 자산이 증가했겠죠. 비용요표를 뭘 쓴다? 이익, 뭐 단기순이익 이렇게. 자, 비용과 이익은 반대로 됐죠. 비용이 줄어들면 이익이 늘어나요. 자산과 자본은 같이 다녀요. 자산이 늘어났으니까 자본도 늘어난다. 이런 결과가 나온다. 볼게요. 자, 감가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뜻하며 취득원가를 내용요소 동안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용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가치가 하락되는 만큼 뭐요?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가 있죠, 그죠?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는데 안 하는 게 토지랑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그래서 자, 감가상각 방법이 정률법, 정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다른 말로 상각률.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예요.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여기 보면 글씨 다 있죠. 내용연수, 잔존가치 뭐 이런 거. 자, 연수학계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 8번 무형자산. 무형자산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이게 무형자산의 정의죠. 자, 2번. 내부 창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 영업권 같은 경우는 내부 창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3번.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하고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 무형자산도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하는데 얘는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 5번 문제. 5번 문제가 아니라 5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기업회계 기준에 정하는 방법 중에서 기업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 자,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을 하는데 뭐 정액법, 정률법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무슨 법으로? 정액법으로 한다. 되게 중요하겠죠. 자, 이제 개발비. 신제품이나 신기술의 개발을 위해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뒤에 밑에 있지만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단계, 개발 단계를 구분하기 힘들다. 그럼 연구 단계로 본다. 이거죠. 자, 신제품을 개발할 때 연구 단계랑 개발 단계가 있어요. 자, 연구 단계는 초기 단계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 뭐 지식 탐색, 평가, 여러 가지 대체안 이런 게 연구 단계. 연구 단계는 다 연구비라고 판매비와 관리비를 쓰죠. 다 비용 처리예요. 자, 개발 단계는 생산 전 모형 설계, 제작, 금형, 주형 등 이런 게 개발 단계인데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미충족하면 경상개발비, 얘는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자, 만약에 무형자산 인식 조건을 충족하면 개발비, 얘가 무형자산이죠. 그래서 개발비만 무형자산이 돼요. 이렇게. 자, 됐죠? 자, 손익계산서 계산 구조를 볼게요. 일단은 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액.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와요. 영업의 수익은 더해지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전순이익, 여기서 법인세를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식은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그래서 매출원가는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출에서 빼는 게 있겠죠. 빼는 거. 자, 매출 빼는 거는 뭐가 있어요?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가 뭐예요? 처음에 팔 때 가격을 깎아주는 거예요. 이게 매출 애누리.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할인한다 해서 매출 할인.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이 있어요. 환입. 매출 환입은 반품돼서 들어온 거죠. 반품돼서 들어왔어요. 그것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출에서 빼는 게 매출 삼총사.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자, 그 다음에 매입. 매입에는 일단은 더하는 것도 있어요. 일단 대표적인 게 매입운임. 여기는 뭐 매입운임만 썼지만 매입할 때 뭐예요? 매입 부대 비용은 다 더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빼는 거. 자, 빼는 거는 매출이랑 똑같이 매출처럼 매입 삼총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입 애누리,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는 내가 매입할 때 상대편이 깎아주는 거죠.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매입 할인은 외상 매입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외상 매입금을 깎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입 환출. 매입 환출은 매입했었는데 반품 시키는 거죠. 반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 애누리 빼고 매입 할인 빼고 매입 환출 빼고 그다음 매입 운임은 더해주고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의 계산 구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